요즘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찾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교수님을 뵌 게 2005년, 4년 그때부터 제가 처음 이제 뵙고 대신증권 리서치 계셨었잖아요. 그때는 항상 시장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수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항상 여쭤보고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니까. 저 편하실 대로 아니죠. 지금 이제 교수님이시고 네. 업에 참 오랫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으셨었어요. 그죠? 예, 제가 88년에 대신증권 들어가가지고 증권사도 계셨고 경제연구원도 계셨고 나중에는 또 하나금투자증권에도 또 계셨고 다 이제 업계를 섭렵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 김영익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업계에 계신 우리 연구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도 참고하면서 교본으로 삼고. 그런 것보다도 애널리스트들한테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애널리스트를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그 희망을 가져라. 이런 희망을 그 애널리스트 있을 때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존경하는 그 선배들을 찾다 보면은 김영익 교수님은 꼭 꼽습니다. 원래 이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요즘 많이들 교수님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소 조금 우문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증시 비관론자라는 수식어가 교수님한테 계속 따라 붙었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증권사에 이제 몸담은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라면은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왜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야 증권사들도 또 막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인데 오래전부터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렇게 해오시다 보니까 아마 현업에 계실 때는 눈치도 보였을 거고 이렇게 시장의 경고성 전망을 많이 내놓으시는 좀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부장님 처음 뵀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관론자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 주가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관론자로 낙인 찍은 것은 2007년이었어요. 뭐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뭐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늦게 왔었죠. 그리고 그저 2008년 뭐 금융 얘기 왔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또 2020년 어려울 것이다 그 전망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뭐 그 뒤로 2007년부터 저런 거 비관론자로 뭐 닥터통으로 찍혔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까지는 최고의 낙관론자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변하게 만들었나? 근데 그때 컸어요. 2007년 때 그렇게 또 예측하시고 했던 게. 2007년에는 참 제가 좀 앞서갔었어요. 그때 저 우리나라 증권회사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맞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해설자는 역적인데.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그때 참 어려웠었어요. 2017년 뭐 제가 2008년보다도 조금 전에 2007년 하반기쯤부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2007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주가가 오른다 했는데 떨어지면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욕을 안 하세요. 근데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라버리면 오르면 이제 남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그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참 2007년과 상반기에 욕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제가 주가를 전망하다가 그냥 좀 후손으로 물러났어요. 후배한테 맡겨두고. 그랬는데 2007년 뭐 하반기부터 주가가 조정 보이고 2008년에 그냥 급락했었죠. 맞아요. 2000년 초반 때 제 기억에는 이 국내 증권에서 리테일 쪽은 대신증권이 최고였어요. 그때 대신증권이 정말 잘 나가 있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여갖고 우리 그 증권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처음 출입하면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대신증권 가서 HTS 배우고 대신증권에서 책자 가지고 만든 책자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언론에 많이 좀 알려진 것은 머니투데이 기자 한 분이 제가 2000년에 그 말에 그 주가 전망에서 2001년 9월에 주가 폭락한다. 근데 9.12터가 터져가지고 폭락했고 또 폭락하자마자 주식 사야 됩니다. 464까지 떨어졌는데 연말에 700 갑니다.
그래서 696까지 연말에 올라갔거든요. 예, 그걸 맞췄다고 머니투데이 기자 한 분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명해졌어요. 이게 밴드를 크게 잡는데 예. 교수님은 그래도 근사치까지 정확히 이렇게 무당처럼 맞춰주시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요. 근데 가끔 언론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지고 오르면 얼마까지 오르냐 예. 그런 거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 주가가 2008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어떤 신문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대부분 1,500, 1,600 예. 뭐 이 정도 그냥 맞죠. 그러거든요. 예. 어떤 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맞아요. 제일 정직한 분이시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해 보니까 1644가 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1644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에서 그 1644까지 떠났다. 그래서 근데 우연히도 그게 저점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가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대충 1600인지 1500인지 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모델에 나온 수치를 맞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네. 뭐 그게 우연이었죠. 맞죠. 이게 그 이제 교수님만의 그 영업 노하우신데 굉장히 그거를 많이들 알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서치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하우스뷰 낼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도 예전에 경쟁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예. 어느 증권사는 얼마에서 얼마, 예. 어디는 얼마에서 얼마. 예, 그것도 지나면 틀렸다고. 맞아요. 그러시고. 예, 그래서 에이씨 안 한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또 안 하면은 또 안 한 대로 이분은 뭐 잘 모르나 또 이래 버리니까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정직한 건데 이 보면은 최근에 그 코스피가 이제 2,600선 여기서 예. 이제 찍고 이제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증시가 다시 이제 좀 돌아서냐 예.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보면 국내 증시가 쭉 3천 넘었다가 빠졌을 때의 하락 원인들이 있잖아요. 예. 굵직한 이벤트를 보면 뭐 팬데믹도 있었겠지만 뭐 미국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예.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수가 조금 반등하니까 예. 사람들이 과연 최근에 증시 반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뭐냐. 예. 예.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데 네. 따른 저는 반등이라고 네. 보고 있고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뭐 닥터둠 뭐 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중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목 GDP가 주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월별 자료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근데 작년 4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늘어났지만 코스피가 그것보다도 한 40%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주식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런데 2월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4% 가속평가 영역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 팔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십시오. 네, 그런데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지만 떨어질 때는 가속평가하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월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그죠. 뭐 내일부터 4월이죠. 4월이죠. 예, 제가 두렵습니다. 왜 4월이 오는가? 예, 제가 4월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전망해놨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2,750, 네, 맞아요. 얼마 전에 2,590까지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590이 네. 올해의 저점이었느냐. 저점이었느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은 4월에 그 밑으로 한번 떨어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 4월이 오는 게 제가 두려운데요. 제가 전망한 대로 과연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뭐 그렇게 전망한 거는 오늘 또 그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발표했습니다만 선행지수가 네,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해 보니까 4월이
뭐 2월 달에 한 27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4월은 한 24억 달러로 월별로는 제일 낮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4월이 올해의 바닥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4월이 다가오면서 또 요거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교수님이 신인 아니세요? 교수님이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을 하실 뿐인 건데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600선이라는 게 약간 좀 그 시장에서 보면 이제 심리적 지지선 뭐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걸 깨냐 안 깨냐 예. 요걸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예,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살짝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오고 반등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2600선 아래로 2590선 아래로도 한번 4월 달에 더 안 좋을 수도 예,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더욱 이초되면 주식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아마 그런 거에서 염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가소평가했다. 네. 지금 파는 시기는 아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가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지껏 잘 맞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죠. 최근에 뭐 한 77세 되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예. 메일을 보내왔어요. 예. 예, 제 이야기 듣고 주식을 다 팔아놓고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단다. 네. 예, 그런데 네가 그 4월에 2,5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냐. 이런 메일을 받으니까 제가 함부로 그 주가지수를 수치를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저를 조금 신뢰하신 분들이 맹신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뭐라고 메일을 보내야 될까? 어르신이니까 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그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4월에 전저점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주식을 좀 늘리십시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5월 이후로 주가 오른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 비관론자 또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른다 그러니까 생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오를 때는 오른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당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저점을 치고 3분기는 주가가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아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직도 물가는 높은 수준이에요. 예, 제가 주식 투자를 제일 피하라고 할 시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혹은 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때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선행지수가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는 올랐어요. 이때는 주식에서 굉장히 나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하반기가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거예요.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 3.7%인데 네. 뭐 하반기로 갈수록 3% 초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가 조금 둔화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직 전반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지금은 주식에 아주 많이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9월까지 주가 10월까지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이제 박스권에 접어드는데 4월이 박스권 하단이라면은 아마 9월 10월에는 박스권 상단일 것이다. 네, 그럼 박스권 상단 지수가 또 얼마냐 이것도 말씀드리기 또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 7월 이후부터 주식하기는 최악의 상황인 건데 지금요.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을 이제 조금 살짝 지난다 뿐이지 이게 돌아서서 정말 이제 주식을 하기에 적정한 시기가 왔다 이런 신호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뭐 박스권 상단이냐 하단이냐 그 안에서 지수가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4월 달에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표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수가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다. 상승할 때는 아니다. 지금 그 아무래도 그 교수님께서
지수를 예측하시고 할 때 보면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활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앞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4월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제 또 1분기 지표들이 쭉 예, 나오게 예. 되고요. 또 4월 달에 기업들 실적도 또 이제 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작년 1분기가 보면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았기 때문에 예. 올 1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작년만큼 좋을까라는 생각들은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표 중심으로 1분기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보다 수치들이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경제 전망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네네. 뭐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이 올라갈 때는 뒤따라서 네네. 상향 조정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경제성이 꺾이면은 뒤따라가지고 계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3월달에 우리가 FOMC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작년 12월 달에는 올해 미국 경제를 4.0%로 네. 전망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2.8%로 내렸습니다. 네. 뒤따라 내리는 거죠. 실제가 나쁘니까. 네네. FOMC 전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망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한국은행 올해가 3% 전망했는데 저는 더 낮추리라고 했어요.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작년 그 4분기도 보니까 50% 이상이 애널리스트 예상보다도 기업 수익 전망치가 실제치가 더 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1분기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 전망치 낮추고 있는데요. 예, 저도 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CEO들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상품 수준은 일정한 가격에 받아놨는데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상품 가격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익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4월 초부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발표하길 텐데요. 네.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낮췄습니다만은 실제는 네. 그것보다도 더 나쁘게 나오는 나온다.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아. 네, 이런 것들이 충격을 한번 주리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금리 인상 하는데요. 네, 저는 금리 인상 충격은 이미 주식시장이 반영을 했다. 다 반영했다. 예, 예. 이제 남은 거는 실물 충격이 한 번 남아 있다. 한 번 남아 있다. 네, 그게 그래서 제가 4월을 좀 안 좋게 봤던 것입니다. 작년에 보면은 기업 실적들을 애널리스트나 분들이 올해를 되게 너무 좋게 잡아놓은 것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다 올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면서 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놓고 보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올해 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전체 실적이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저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워낙 작년하고 재작년이면 수출도 워낙 좋았고. 예, 주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예, 주가가 작년보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주가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 주가가 미리서 말해준 거거든요. 예, 저는 주가가 말해준 것처럼 올해 기업이익 증가가 작년보다 증가율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 발표가 되면은 이미 또 이제 앞서 하시는 분들이 2분기로 이제 가 있단 말이에요. 예, 2분기는 과연 좋을 것이냐. 예. 근데 아무래도 2분기 때는 뭐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뭐 지났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지. 저는 2분기에는 이제 1분기 그 실적을 보고 예상보다 낮으니까 예. 전망치들이 훨씬 더 낮아지리라고. 더 낮아진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충족시켜 줄 거라는 그 정도까지는. 예, 그 정도까지는. 예. 그래서 뭐 3분기 초반까지는 네네네. 뭐 주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반등 한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 교수님이 예측하는 수준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비슷한 이제 고간까지 왔거든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이제 지금 전망을 쭉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비슷한 때 왔다고 해도 4월 달에 영 시원치 않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장 여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아무래도 과도하게 넣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지금 좀 반등하면서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고 좀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맞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2,750 수준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뭐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네네. 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네네네네. 예, 저는 그 4월 중하순경에 예, 그때 주식을 한번 사시는 좀 게, 하는 게 낫겠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3천 우리가 막 300 뚫고 할 때 그걸 또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개별 주식도 그렇잖아요. 예. 상단 한번 보고 나면 많이 빠질 때 많이 빠져 있다 예. 이 생각하고 막 담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 안 그렇습니다. 따지고 예. 지수도 안 뭐 맞춘 주가라는 게 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또 4월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못 사실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올 한 해만 봤을 때 네네네. 그렇게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고 다 이렇게 시민의 좀 돌려보시고 본인의 경험도 이렇게 녹여서 말씀을 주는데 왜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하시는지 결국은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좀 제가 올랐으니까. 보니까 요새 그 장단기 금리차 미국 네네. 역전됐다, 네네네네. 취소됐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분석해 보니까 외환시장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시차의 문제였지 미국 경제가 침체 안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채권시장은 굉장히 똑똑하더라. 음, 근데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에 비해서는 똑똑하긴 똑똑하지만은 조금 더 덜 똑똑하더라. 아, 그러니까 아까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제 아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식 투자를 평생 안 했었어요. 네, 근데 2000년에 그 주가 많이 오르니까 어디 가든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 따라가지고 강남 간다고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돈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상반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올라가다 계속 돈 벌다가 이제 못 보니까 그렇죠, 지루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코스피가 20% 빠지니까 네. 요새는 왜 내가 주식 투자 참여했지?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네. 주가는 그냥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가지고 네, 있으면 된다. 네. 근데 무슨 종목 한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한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매니저시다. 매니저. 펀드 매니저시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도 한번 공부하고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한 당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참여하지만은 맞아요. 제 아내같이 공부 안 하신 분도 참여하니까 거기다 또 수익률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안 좋으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 저는 저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연간으로 보면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를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두 개 조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58년 개띠입니다. 제 나이 되면요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집사람이 삼성전자 95,000원 갔을 때 네. 그 삼성전자를 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75,000원까지 떨어진다. 네. 네. 근데 아니 애널리스트들 그 신문에 보면 10만 10만 전자 나오고 10만 막. 원 예, 넘는다고 예, 하지 예, 않느냐. 근데 결국 75,000원 그죠. 지금 7만 원도 깨졌지만은 또 이제 7만 5천까지 떨어지니까 맞췄네. 떨어지니까 맞췄네. 아니 우리 사모님은 남편분께서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지내셨던 분인데 왜 지금의 애널리스트 얘기를 듣고 왜 교수님 얘기를 안 들으십니까? 또 7만 5천 원 밑으로 가니까 이제 사냐거든요. 이제 그때서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7만 5천 원이라고 그때 9만 5천 원, 7만 5천 원이 나오면 대단한 전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6만 5천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지금 그것도 가감한 전망인데 네,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7만 원 약간 밑으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싸지기는 싸졌습니다. 맞아요. 예. 예. 지금부터는 서서히 사시기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그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돈 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오래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걸로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시점이 문제지만은 장기적으로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배당을 줬거든요. 맞죠. 그 시세 차익 배당금 가지고 애들 줄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싼 영역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어요. 4월달에 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도 역시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9만 원대 넘었을 때 비중을 축소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리스크 관리 손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냐면은 인버스 ETF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도 한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는 거예요. 해지를 이렇게 또 해놓으시고. 그럼 삼성전자 떨어지는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꼭 인버스 ETF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게 해지를 해주니까. 그리고 뭐 제가 6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면 거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상한 수준까지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면은 저는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 또 이제 지금 어느 시점에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지금 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국내 지수의 지표니까 그걸 보고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지를 하면은 큰 손해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아까 이제 사모님께서도 9만 5천 원에 담으셨다고 했는데 그 어간에 물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래서 그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을 때 그 5만 원, 5만 4천 원인가 그때 시작했을 때 그 기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다 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물렸습니다. 다 물렸다가 결국은 다 손절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게 참 예전부터 이렇게 적금처럼 부어놓으신 분들은 지금 진짜 빛을 이제 발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는 장기 투자를 잘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삼성전자 사주신 분들은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뭐 이거 올라봐야 10%고 20%고 또 빠질 때는 쭉 빠지고 이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소액 들어가봤자 뭐 배당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구조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오르지만 저는 올 하반기 내년 가면 금리 다시 많이 떨어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뭐 1% 맡기면 그렇죠. 조금 더 저주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은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종목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KT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네. 사실 저는 은행에다 돈 거의 안 맡깁니다. 뭐 단기적으로 쓸 돈만 은행에다 맡기고. 그죠. 그돈 KT 같은 배당 수익률 높은 주식 사죠. 그래서 배당 받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냥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아니 뭐 은행에서 특판해 갖고 뭐 금리 3%짜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내놓고 하잖아요. 그 은행이 한 5, 6% 해요 배당이. 차라리 그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아요. 은행주를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금융회사 뭐 KT 같은 거 이런 거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 예금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당신네에서 주식 사가지고 은행 은행이 낫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보면 아까 이제 그 미국 쪽 이제 금리 얘기하셨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금리 인상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뭐 고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까 교수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채 장단기물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보통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신호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 경기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미국의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7.9%.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은 2%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1930년대 제가 그때는 아니고요. 처음이거든요. 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실질금리는 장기적으로 플러스해야 됩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금리가 먼저 올라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국채 수익률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많이는 안 오를 겁니다. 결국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 가면 물가가 3% 초반, 내년에는 거의 1%대로 떨어지고.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이제 네. 보시는 거고. 그럼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경기가 나빠진다. 나빠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네. 위축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예고하는 것처럼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박스권이다. 3분기 오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많이 빠진 데에 대한 저평가된 일정 구간까지 가는 상승률입니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25%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전 세계 경제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참 불행한 일인데 우크라이나 네네네네. 전쟁 일으켜가지고 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 많이 않습니까? 올랐죠. 나중에는 많이 떨어질 텐데요. 네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압력은 더 높여주고 물가 상승 압력은 단기적으로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내년 상반기에 유로 경제도 침체에 빠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유로 경제 두 선진국 지역이 침체에 빠지면 세계 경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이거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수출 중에서 물론 중국 등 아시안 비중이 많이 늘어나죠. 다행인데요. 네. 예, 미국 비중이 15%, 네네네. 유로 비중이 13%예요. 네네네. 그리고 두 개 합치면은 거의 30% 정도 네. 되거든요. 이 두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우리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때는 재정 통화 정책이라는 정책 수단이 있었어요. 네네네.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금리 많이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 부양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너무 부채가 많아졌거든요. 저 코로나 때문에 더 예. 힘들어졌죠. 가계기업 부채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 과거처럼 많이 쓸 여지는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계기업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한계가 있을 없습니다. 수밖에 없고. 금리 뭐 지금 미국이 좀 오른다고 그러지만 유럽은 지금 0% 금리 유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금리 많이 내릴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과거에는 2008년 그다음에 2020년은 경기가 극하게 침체했다가 V자형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도 그런 그 V자형 회복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고. 예, 정책 수단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도미노처럼 또 이제 뭐 유럽이나 그 밖에 선진국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그동안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다음 예.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미국 증시가 막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유례없이 우리나라 또 이제 서학개미들이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뭐 테슬라 뭐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뭐 주주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도 국내지만은 그렇게 미국이나 이런 쪽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좀 주의할 때는 많네요. 근데 저도 최근에 지금 미국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른 것까지는 교수님께서 나 교수님 저녁에 잠 못 주무실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에요. 네.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명목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4%예요. 그럼 국채 수익률이 4%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적정 수준이라면. 예, 그런데 지금 올라봤자 2.5%니까 아직도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네. 저는 4%까지는 안 가려고 보는데요. 예, 그 다음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시가총액 미국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요 작년 4분기에 GDP 대비 주시장 시가총액이 344%입니다. 네. 역사상 최고치예요. 2010년에 가장 높았습니다만 그때 210%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0년 평균이 180%였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입니다. 2000년, 2008년 그 위기 바로 직전에 한 48%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케이스 실러가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있는데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1월까지 보니까 무려 114%나 올랐거든요. 예. 물가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000년에는 미국 IT 거품, 주식 거품이 발생했죠.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네. 붕괴되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식도 부동산도 거품이에요. 이게 터지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 올 4분기 후반부터 저는 주시장, 부동산 시장이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 10년만 보면은 저 미국 주가가 큰 변동도 없이 안정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여기 두 PD님들 이분들은 젊으시니까 미국 주가 오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 2009년까지는요. 미국의 S&P 500 수익률 월 평균 마이너스였습니다. 제자리를 넘어서기에는 10년이 넘어걸렸거든요. 그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가 상위 시가총액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거든요. 지난 21년 동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좋은 회사가 제자리 찾아오기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그때보다도 미국 주가 거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제자리금 아니면은 마이너스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오른 거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나 과거의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확실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품의 성향이 있고 또 조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 제가 의외보다 유튜브 채널 하나 보는데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지금 유럽에 저 영국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그냥 둘이 여행 다니고 놀아요. 근데 그럼 이 양반들 뭘로 이렇게 놀고 있지 하니까 전 재산을 테슬라에다 몰빵을 해놨어요. 테슬라에다 몰빵해놓고 영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좀 심각하다. 제가 어저께도 테슬라 자기 자산의 한 70% 나왔다는 분 어저께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거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더라고요. 예. 액면 분할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주가는 싸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액면 분할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 가지고 있는데 5주를 주면은 뭐 주식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많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낮았다고 또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기업 수익이 증가해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액면 분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라고 해서 사람들 뭐 7만 원보다 더 비싼 주식 많은 데라고 하지만 액면 전에 보면 350만 원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시총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7만 원짜리 그 지금 주가가 7만 원짜리라고 해서 얘가 탄력적으로 막 뭐 다른 종목처럼 막 10% 20%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란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주식을 쉽게 접근하신 분들은 이걸 너무 그렇게만 좀 주가로만 보고 접근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주식 투자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거든요. 예, 제가 막 방송 끝나고 또 자문회의 가는데요. 뭐 제가 여러 그 자문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기금 뭐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1%예요. 예, 그런데 지난 11년 연평균 수익률 보니까 6%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너무 높았죠. 거의 2배 난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6% 가려면요. 앞으로 3년은
평균 이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00년 이후로요 우리나라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 보면은 4.2%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이 한 저는 3% 정도로 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연평균 주가 코스피는 4 내지 5%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는 4 내지 5%로 기대 수익률 좀 많이 낮추셔야 된다. 그럼 4 내지 5%가 무슨 주식이냐? 그냥 은행 이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리로 생각하시면요. 네. 그게 4 내지 5%가 이런 구조적으로 저상시장 때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네. 맞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테마주 들어가서 20% 30% 이렇게 난 거 보면서 이게 주식이다 하는 거 생각 버리라고. 이 두 분도 굉장히 젊지만요. 저 얼마 전에 그 한 방송사에서 2개의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 저한테 좀 분석해 달라고 네.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연령별로 쭉 뭐 수익률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그런 게 나왔는데요. 이 젊은 분들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왜 낮은가 봤을 때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아. 왜 단기 투자를 하냐면은 처음에 그 축적된 돈이 젊은 분들은 뭐 부모님한테 많이 받지 않으면 네. 별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자기 돈이 적으니까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뭐 신용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 이자도 굉장히 비싸지 그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다면 20, 30%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저 주변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저께 투자한 거 오늘 20% 수익 내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장기 투자로 보는 거야. 하루를. 하루 자기가 오버나잇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를 묵혔더니 오늘 20%로 나왔다. 그래서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다. 단기 투자는 거의 넣었다 1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넣었다 빼면은 그게 단기 투자고요. 예. 하루만 넘어가면은 일단 장기로 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당황스럽더라고요. 분들은 뭐 그만큼 또 뭐 공부하시고 그럴 텐데요. 뭐 그 종목이 뭐 잘 벌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고. 아, 제가 그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지만 과거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안 좋다. 막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라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저 주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분자의 배당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분모의 이율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네. 기업 이익 증가.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론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그 90년대 들어와서 거품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일본 주가하고 금리를 보면요 같은 방향이에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최근에 우리 주가도 2016년 보면은 네.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금리하고 주가가 구간 따르지만은 상관관계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예. 최근에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쵸. 이런 경향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일본식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는 갈수록 금리는 저금리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업 이익 증가율을 예, 경제 성장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고 기업 이익 증가를 봐야 된다. 예,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이 주가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뭐 커플링 현상도 뭐 많이 없어졌고 예컨대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영원한 거 하나가 있죠.
모든 것은 변한다. 아 모든 것은 변한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 이제 침체기라고 하더라도요, 교수님. 주식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해야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전망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섹터들은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 주식을 해야 된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내년 하반기 가면 금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흔히들 그 7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7위 법칙이 뭐냐면은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 복리를 했을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요. 71을 9로 나누면은 8이 되죠.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두 분 나이였을 때는 우리나라 네네. 금리가 9%였어요. 네네네. 그럼 은행에다 해보면 빨리 2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1% 아닙니까? 네. 이 두 분들이 은행에다 맡겨놓고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년이나 걸려요. 예금 안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가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 사신 분들 굉장히 지금 뭐 지루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 저는 3분기에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오르냐고 보냐면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올라왔다면 1220원, 1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장기적으로는 달러같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하고 실질금리 차,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런 거 고려하면은 1,200원대 환율은 너무 높다는 것이죠. 너무 높죠. 시간이 갈수록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도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외국인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3분기에는 저는 외국인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뭘 사나?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본이죠.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저는 3분기에 이런 주식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주식들이 싸게 예. 너무 많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살 것만 생각한다면 때가 문제인 거지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다면 이건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급층에서 보면은 너무나 주식들이 지금 싼 게 많아갖고 예. 좋은 기업들이. 이럴 때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4월 달에도 사고 또 내년 4월 또 빠질 때 또 사고 예. 근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왜 돈 버는지 아세요? 그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연기금이 돈 버는 이유는 계속 지금 월급 받을 때마다 저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총알이 계속 생기니까. 총알이 계속 생기니까 떨어지면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기금 주식 수익률이 1980년, 88년부터 보면은 연평균 10%예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총알이 없으니까요. 필요할 때 없을 경우가 타도 이 끝을 모르겠다다 보면은 씨가 마르잖아요. 이 그래서 시대가. 늘 그 현금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거치식으로 목돈을 박아놓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계속 쌀 때마다 더 사기도 하고 또 많이 올랐는데 빠르지면 또 거기다 다시 또 사가지고 점점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뚝 사놓고 그냥 하염없이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그걸 회복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장기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시장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해 놨다가 또 그때 또 담고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수익 자체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예. 반드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네. 은행 예금 우리 가계가 지금 43% 정도 은행 예금 가지고 있고 30%가 보험이고 주식은 23%거든요. 그렇죠. 저는 43% 은행 예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험은 그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연금은 30%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43% 은행 예금을 한 30%로 줄이고 그만큼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자산 배분 잘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금융 자산 비중이 23%고요. 실물 부동산 비중이 77%입니다. 아, 너무 높죠. 이건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죠. 예, 그리고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해 보면은 지금 이제 정점에서 하락 국면으로 저는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에다는 관심 좀 줄이시고 네. 금융자산에다 비중을 더 늘리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보니까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다 부동산인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게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집 하나 이렇게 자기 집 없으면 인생의 루저인 것처럼 취급받고요. 근데 솔직히 2, 30억이라는 돈이 집에 묶여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거는 예. 크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서울 시내에서 뭐 자기 집이 한 2, 40억이 됐다 그러면은 크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요즘 경기권도 좋으니까 예. 수도권으로 그걸 정리하고 나와라.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 그 가격에 절반 못 되는 가격으로 집을 사고 더 좋은 걸 나머지는 굴려라. 주식으로. 그래야지 돈 번다. 예, 맞습니다. 예, 2, 30억짜리를 떠안고 있으면 뭘 하냐. 예. 이거를.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좀. 예, 저도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을 좀 늘려시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투자, 집 투자라는 거를 왜 그렇게 해갖고 굳이 한 채를 갖고 뭘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할까? 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증권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산의 90%가 주식이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어찌됐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오랜 경험 바탕으로 자신의 이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시장 예측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무당도 자기 그 앞뒤는 이제 못 맞추지 않습니까? 잘.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쭉 데이터를 해놓고 시장 예측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수님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예측하고 정반대의 투자 결과가 나온 적 있으십니까? 뭐 예측하고 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보시니까. 예. 근데 저는 뭐 2020년에 주가가 31% 코스피가 31%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 계좌 수익률 12%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운용하지. 대신 주가가 마이너스 될 때 주가 떨어졌을 때 제 수익률은 올해는 6%, 어떤 때는 1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증권사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그 모닝 미팅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기업 어제 방문해 봤더니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권사를 떠나니까 기업을 알지를 못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보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ETF만 합니다. ETF. 예, 그래서 뭐 인버스 ETF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하고 거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과거에는 그 기업을 사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기차, 뭐 비행기 타고 그 기업을 방문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글로벌 경제 흐름만 알면은 얼마든지 ETF를 사서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그 베트남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곡물 ETF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도 있고, 주로 ETF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버스 ETF는 잘 안 삽니다만은 제가 인버스 ETF 요새 사놓은 거는 원유 인버스 ETF예요. 원유. 예,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력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속된 말로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텐데 침체가 오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국제 유가에 선행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예. 예. 우리 그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 44%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 성장을 늘어나고 기업이익도 늘어나고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우리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수출이 안 되고 세계 경제 나쁘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미국의 장단기급 지차로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만은 뭐 내년 상반기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은 그 유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원유 ETF는 그냥 인버스를 한번 사봐요. 최근에 중국이 상해 봉쇄하면서 유가가 한번 푹싹 내려앉았잖아요. 네. 방금 이제 그 맥락이신 건데 경기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한번 해본 겁니다. 모든 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네. 인버스는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예. 이 저희가 직전에 짐노조스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여기 나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이 하신 얘기도 한번 좀 해주셨고, 저는 ETF를 저희가 작년부터 상하방에 나서 계속 교육 차원에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흐름을 보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뭐 테마형 ETF라고 또 인기던데 또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 섹터별로 아주 소분화돼 가지고 너무 다양한 ETF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보고 고르면 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뭐 섹터로 막 굵직굵직하게 돼 있으니까 요건 들어가기가 내가 조금 좀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요즘은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맞춤형으로 아예 그냥 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한 ETF가 생겼더라고요. 예. 뭐 보수도 또 뭐야 수수료도 낮고. 적절히 활용하면 굳이 기업을 내가 골싸매고 공부하고 찾아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ETF 굉장히 좋은 상품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시대에 당하지 말자, 시대 흐름을 알고 투자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시대 흐름 생각하면서 그냥 ETF 사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 사면은 저 회사가 어떻게 될까 늘 그 걱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제 속사정 속마음까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채권 투자는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채권을 코스닥 기업 하나 사놨는데 이게 회계 기업에서 평가를 못 해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거래가 중단돼 가지고 그 채권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뭘 투자시키려고 그러나? 물론 여러 채권에 투자해놨습니다. 뭐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 교수님 바로 전화해갖고 운영 누가 하니? 야, 운영 누가 해? 아마 어지간하마다 아실 텐데. 너 잘하는 후배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너 이거 뭐 이런 걸 사갖고 있냐? 얘기하고 사야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으로만 보면. 근데 연초에 뭐 펀드에서도 많이 담아놓은 기업이고 한데도 연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사람들이. ETF를 사놓으면 그런 기업이 있더라도 ETF 다른 것들이 좋으니까 막아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죠. 그렇죠. 저는 ETF 투자가 참 마음 편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요즘 대세이고 지식을 조금 깊숙이 나는 골머리 쏟고 하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ETF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기본 지식이나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요것만 그래도 체크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시장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이. 저는 두 가지거든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 다음에 물가.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물가로 오를 때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말자. 절대라는 말은 좀 과감하네요. 주식 비중 많이 줄이자.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든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라가든지 이때는 주식 투자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물가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무렵에 이거 경기 회복 초기거든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선행지 순환변동치라는 거 통계청에서 네.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통계청에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긴데 그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매월 또 물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좀 예측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델을 예측하면서 대응하는데요. 예, 그런데 한 달 늦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6월에 고점이었고 7월부터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하는 거 보고 이게 뭐 추세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물가 오른 거 보고 야 이때는 그 주식 비중 줄이면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력을 안 하고 수익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간혹가다 주식을 뭐 쉽게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 사라 얘기 듣고 뭐 사가지고 뭐 벌거나 잃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기본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지표 정도는 자기가 좀 한 달에 한번 챙겨보고 예. 또 다양하게 또 이게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환경이 또 유튜브에서 예전에 정말 우리 어디 설명회 나가야지만 볼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을 유튜브에서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자주. 저뿐만 아니라 정말 그 좋은 훌륭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튜브도 조금 가려서 들으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시장에 계셨고 이름이 알려주신 분들 거를 봐야 되는 건데 요즘 갖다 보면은 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그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경제를 읽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 들으면은 뭐 새로운 사람들이 뭐 많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염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튜브가 동학 개미들을 끌어놓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품이 작년 상반기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요. 2008년, 2007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품이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거품이 발생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네, 했죠. 그래서 우리 은행의 그 저축성 예금 외국으로 맡겨놓은 거 은행들이 다 수익형 펀드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2008년 8월달에 144조까지 모아놨거든요. 엄청 팔았죠. 근데 그렇게 모아놓자마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 같은 게 72조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봤자 95조. 고점 144조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펀드가 그렇게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하자.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유튜브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주가 거품을 이루는데 한몫했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주가 20%가량 코스피가 정점에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 주가는 오르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기다리면 되는데 또 저 지루하다. 제가 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내가 주식 투자했지? 지금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2008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캠페인으로 뭐 주식 펀드로 3억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막 협회에서도 막 그런 거 이제 얘기 많이 해갖고 주식형 펀드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예, 예. 엄청 났었습니다. 예. 그때. 너도 나도 그냥 펀드 뭐 하나씩은 다 뭐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라 근데 이런 것들이 정제하고 나중에 이제 좀 거품이 빠지면서 주식시장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 뭐 지금도 아니 그 뭐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후에 빠졌던 주식이 그 반등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은 돈을 막 엄청 벌어서 뭐 지금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한다는데 나만 도태돼 있나 싶어가지고 뒤늦게 뛰어드셨는데 제대로 알고 뛰어드셔야지만 그래도 또 부도 또 이루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점점 자극적이 되다 보니까 막 코인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식보다 더 센 거를 사람들이 찾아요. 주식도 위험한 건데.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뭐 교수님 얘기는 뭐 이렇게 1시간 남짓해서 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또 몇 차례 또 기회 되시면 또 모셔가지고 이후 시장에 대해서 꼭 여쭤보도록 하고요.
4월에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셔서 4월 시장에 우리 교수님 예측대로 되면은 바로 바로 모셔서 다음 예측까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4월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예상보다 오르면 또 좋죠. 또 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식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종종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